이변입니다. 박변입니다. 저도 이변이네요. 광고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예, 이변입니다. 저 이변님. 아니, 똑같은 이변이라고 본인은 좀 달라 보이고 싶다고 광변이라고 소개한다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네, 킬 당해가지고요. 아니, 그리고 박주현 변호사님은 네. 그 바람에 주변 될 뻔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절대적으로 싫어하는 게 주변인데요. 아, 오늘 웃음소리가 살짝 섞였어요, 게스트님. 소개해드리기 전까지 나오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아,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오늘 이런 변이 있다는 어떤 게스트를 모셨는지. 자, 방송말은 아니지만 시쳇말로 쪼듯이 말씀 한번 주실까요, 박변님? 예? 제가 소개를? 쪼듯이. 네, 저희 민변 사무실 위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아, 민변 위에 있다. 네, 민변 위에 있다. 이런 민변 표현을- 상층부? 예. 민변 중에 민변? 민변 위에 민변? 와. 최근에 정말 전국을 좀 강타하고 있는 사건이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중에 한 분이신 양승봉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예. 그게 쫀 건가요? 아닌가요? 아, 화려하게 등장시키고 싶었는데 부족한 아니, 진행자 탓에 잘라. 아유, 카페트는 못 깔아드렸네요. 어서 오세요, 양승봉 변호사님.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양승봉 변호사님께 맡기겠습니다. 느긋하게 왔습니다, 저희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이분이 근무하신 사무실이 민변이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건물에 바로 위층을 쓰고 계시고요. 간변의 근거지죠. 간변. 간첩 변호사 우리 보수단체께서 얘기하는 간변의 근거지로 활용되고 있는 사무소 얘기해도 되나요? 예, 괜찮습니다. 법률사무소 율? 예, 율입니다. 네.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사무실 다른 변호사님들도 그러니까요. 덩달아 고생을 하셔가지고 제가 사무실 이름을 오픈해도 되나 순간 망설였어요. 아니, 제가 그때 민변하고 율하고 화장실 같이 써요. 아, 예. 네, 그래서 화장실에 가면은 참 굉장한 관계군요. 예, 율에 계신 변호사님 오셔서 매주 지금 2번씩 집회를 하거든요. 민변 앞에서 민변 해체해라, 민변 폭파시키겠다 이러면서 집회를 하시는데 어르신분들. 예, 율에 계신 변호사님이 저하고 화장실 같이 있으면서 좀 이렇게 딴 데 이사 가든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다고 그런 말씀 드린 적도 있어요. 그 건물이 다 변호사 사무실이죠? 예, 예. 2층, 1층 3층, 4층. 뭐 식당만 빼놓고는 식당. 다 네. 변호사 사무실로 활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죽었다. 할아버지들이 제가 6층에 있는 거 알면은. 예, 간변의 온상은 4층이었나요? 예. 이사를 갔습니다. 간변의 두 가지는. 온상은 5층 민변이 아니라 6층 율입니다. 율. 4층으로 아, 4층으로 이사 가셨어요. 4층 분들은 뭡니까 갑자기 4층 분들은. 아니, 대부분 이 사건 얘기하면은 장경욱 변호사님 많이들 떠올리세요. 근데 이제 그분은 좀 말만 있으신 분이죠. 실질은 이분이 지금 어디 일을 다 가셨나요? 하신 거 아닐까요? 지금 유럽에 가 있죠, 아마? 아니, 심각한 전국에? 지금 그 사건이 막 종결이 되고 지난주 굉장히 바쁘셨잖아요. 우리 양 변호사님 표정이 예. 살짝 굳어지셨습니다, 지금. 지금 온 가족이요. 유럽에서 박물관 구경하고 있습니다. 매일 자랑질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아이, 정말 존경하신다고 하시더니 이 방송을 빌어가지고 실체를 밝히시겠다고요? 이 방송이 사람 본심을 나오게 하네요. 곧 뉴스거리 될 수도 있습니다. 유성 변호인단 균열. 내분. 그래요. 그 균열 가운데 언제나 에너지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특종 그렇죠. 없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감추고 있습니다, 지금. 아, 감추지 마세요. 이런 날 음주 토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예, 그냥 편하게 편하게 풀어놓으십시오. 그냥 내 집이다 생각하시고. 네. 저희가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예전엔 진실에 좀 주력을 했다면 요새는 순위에 주력을 좀 하고 있어요. 너무 마음 아프다. 순위가 빨리 오르지 않으면 저희 방송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진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빨리 그렇죠. 순위가 올라야 돼요. 또 양 변호사님도 이 방송에 한해서는 연대 책임이 있으신 겁니다. 아, 이거 알겠습니다. 순위가 안 오르면 네, 좋은 내용 기대하겠습니다. 예. 오늘 정말 준비하신 주제는 장 변호사님 디스가 전부인가요? 예, 지금 일단 장 변호사님 디스만 해도 엄청나기 때문에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언제였지요? 마지막 공판 지리하게 새벽까지 예, 2월 있었다고요. 4월 11일 날 저번 주 금요일 날 있었죠. 예. 예.
네. 고생 많으셨어요. 새벽 1시까지 했었습니다. 예, 마지막 결론까지 그때 나오긴 뭐 하겠지만. 검찰이 마지막 뭐 최후 논고를 한 2시간 넘게 예, 2시간 넘었죠. 그리고 2시간 반. 변호인도 정도. 그렇게 그 정도 시간으로 하셨나요? 변호인 한 2시간 정도 했었어요. 2시간. 예. 그때 무용담을 말씀 한번 해보시죠. 그때 뭐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몸이 안 좋아서. 아니에요. 하도 찐이 빠져서. 예. 제가 듣기로는 양 변호사님의 소회 말씀이 있었고 예. 그것을 들었던 많은 방청객분들이 가슴에서 뭐 울림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네. 예. 아, 이분이 여러분도 이렇게 웃음소리나 이렇게 말투를 통해서 느끼시겠지만 이게 진솔하고 이렇게 가슴을 치는 그런 매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 변론도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감동을 받으셨을 것 평소에 같아요. 하듯이 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엄청난 자랑이신데요? 요쯤에서 인서트 하나 듣고 가도 될 것 같아요. 저희 그 유가려 씨가 그 저희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잠시 하고 갔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우리 이제 회식 자리에서 마지막 송별회 자리에서 가려한테 하는 말을 이제 여러 지인분들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양 변호사님도 그 멘트를 주셨어요. 그걸 제가 허락도 받지 않고 방송에 썼거든요. 순위에 도움이 됐는데 그때 다른 분들은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묘하게 가슴을 치는 말들이었어요. 가려한테 마지막으로 해주는 말들이. 그리고 마지막에 아유 그만할래요. 딱 이러는데 눈물이 슬쩍 핑 돌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사건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중국 가서 건강 찾고 좋은 남자도 만나고 아버지도 잘 챙겨드리고 또 보자고 조만간에. 곧. 아유 너무너무 정말 미안한 게 더 많아요 솔직히. 그만할래? 네. 건강하세요. 네. 그리고 역시 이번에 그 공판 때도 유가려 씨의 그 녹음 메시지를 그 틀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게 준비됐는지는. 근데 이제 소외되고 계시군요. 소외됐습니다. 변호인단 4분 격화. 그 재판부에 그 호소하는 진술을 했었습니다. 아 그러면 중국에서 직접 이렇게 녹음을 해서 녹음해서 보냈는데 그 방법도 안 알려주더라고요. 아주 따냈습니다. 저희 손님 다시 모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용민 변호사 모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분 아무것도 모르고 계세요. 아마 그 변호인단 구성 얘기 뭐 어차피 변호인단 그래요. 활약은 다 네. 이제 보도가 됐고 하니까 변호인단 구성 얘기부터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 변호인단이 구성되게 됐는지. 그 작년 1월 말에 장 변호사님이 2013년 1월 말에요. 예, 1월 한 20일 경일 겁니다. 그때 장 변호사님 전화가 온 거예요. 장경욱 변호사님 전화해서 혹시 이제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는데 개요를 말씀하고 나서 참여해 보겠냐. 장경욱 변호사님하고 그 전에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셨나요? 아니요, 그냥 그 송년회에서 얼굴만 보고 악수 한번 한 사이였거든요. 악수 한번. 참고로 그런 일은 있었습니다. 네, 그 2012년 송년회를 할 때 저희 통일이하고 미군이 이제 합동 송년회를 하는데 이제 그때 그 뭐 한 해 동안 이제 고생한 사람들한테 통일이 미군이가 이제 조그만 뭐 상품하고 해가지고 뭐 이제 올해 이런 활동을 해서 뭐 했다 이제 그때 이제 그 상은 제가 받았는데. 아유 그 얘기 아시고 싶어가지고. 네. 근데 그때 양승문 변호사님이 이제 그 한 해 소감을 밝히시면서 내년에는 저 상을 내가 받겠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지금도 되게 인상적으로 기억이 나는데. 와, 우리 노련한 장 변호사님 그걸 놓치지 않으셨구나. 그러셨던 거죠. 그리고 작년 송년회 때 양승문 변호사님이 그러니까 재작년에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 올해 작년에 그 상을 받으셨죠. 2014년 와. 그래서 하늘의 성과. 그때 방송이란데 그때 그 이제 소감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작년에 뭐라 그랬냐. 내년에는 이 상을 내가 받는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셨죠. 그래서 전화를 받으셨구나. 예. 근데 경쟁률이요 3대 1이었는데 2명이 받았어요. 아예 거기는 후보 추천부터가 까다로워요. 그래서 알짜 경쟁률이라서 받을 분이 받으신 겁니다. 아무튼 못 받았으면 정말 힘들었어요. 아유 이런 소박하신 분들 그 정도로 그냥 위안이 되시는 거예요 한 해 고생이. 그래서 장경욱 변호사님 전화 받으셨는데요. 예, 뭐 이런 사건이 있는데 아무래도 좀 약간 좀 자기적이다, 인위적이다. 이거 훨씬 강한 강도로. 조작이다 그랬어요. 조작이다. 솔직하게 얘기해. 대놓고 대놓고 이거 조작이고
다행스럽게도 피해자가 허위 자백을 안 하고 있다. 유성 씨가 강건하게 버티고 계시는 허위 자백을 안 하고 있다. 같이 한번 해보지 않겠냐. 무서웠어요. 그 목소리에 위압적인 목소리. 안 하면 못 나온다 이런 식의 목소리. 그래서 그냥 예 하는 바람에 저는 쉽게 말해서 딸려 들어갔습니다. 딸려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김종민 변호사님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이 그렇게 됐고 이제 주로 장 변호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일일이 같이 좀 해보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그 처음 해보는 사건이었거든요. 다른 장 변호사님 외에는. 국가보안법 관련된 사건들은 처음 해보는 변호사님들이 모이셨군요. 예, 그렇게 연락을 하셔가지고 장 변호사님 건유에 의해서 참여하게 됐었습니다. 권유라고 표현하셨는데 정확히 좀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강요? 예, 완전히 때리지 말았 뿐이지 안 그러면 안 된다. 처음에 변호인단 이제 구성돼갖고 회의가 열렸을 때 저도 그때 처음에 참여했었어요. 뭐 장 변호사님하고는 이제 그 전에 그 원정화 사건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탈북 그 간첩 사건을 한 3건 정도를 하고 있던 터라 이 변호사 뭐 저한테는 이제 같이 했기 때문에 뭐 때리려고 하거나 그러진 않았고 해서 변호인단 구성해서 이렇게 할 거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저도 그때는 이제 당연히 또 해야지 하고 갔는데 사실은 이제 가봤더니 뉴페이스들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그날 회의할 때 사실 천주교 그 목사님 신부님하고 수녀님도 그때 오셨었죠. 오셔가지고 일단 종교계가 이렇게 딱 이렇게 같이 결합을 해주시니까 그 전에 탈북 간첩할 때 그 부담이 많이 없어졌고 또 김영 변호사님이나 양승 변호사님 그리고 그때 김지영 변호사님도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계시고 하니까 이 사건은 내가 살짝 빠져도 되겠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참 새로 이렇게 결합하셔가지고 그때 사건에 그때 접견도 막 열심히 다니시고 그래가지고 예. 그럼 변호인단 결합하시고 나서 또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냥 맡기고 있어요. 진행 어떻게 하나. 저희들은 모르잖아요. 도와줘. 순서를 전혀 모르니까 이제 장 변호사님 말씀은 접견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피해자가 굉장히 이유가 뭐죠? 지금도 그 홍모 씨 집화간첩 사건 매일 접견을 가라고 그러시고 하루에 2번도 좋고 3번도 좋으니까 계속 접견을 가라 그러시는데 왜 그러냐면 계속 그 수사기관 국정원에서 뭐 영치금도 넣어주고 이러면서 영치금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 심리적 불안감이라든지 불편함. 그런데 영치금을 누가 넣어주냐에 따라서 쏠리는 겁니다. 이거. 근데 이제 이 국정원에서는 영치금을 이제 넣어주고 있고. 누구 저기 그 구속된 분한테요? 예. 넣어주고. 아니 이번에 홍모 씨한테도 국정원에서 20만 원씩 영치금을 넣어가지고 장혁 변호사님 분노해가지고 다시 돌려주라고 그런 얘기를 막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수사기관에서 피의자한테 합심센터 이름으로 들어간다 그래요. 합심센터 이름으로. 그거야말로 회유 아닌가요? 회유죠. 회유죠. 피해자는 불안하고 여보가 단절돼 있는데 변호인이라든지 아니면 가족들이라든지 지인들이 와서 만나주면 정말 큰 힘이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접견을 계속 하라고 말씀을. 그게 하셨어요. 이제 장 변호사님 그 접견을 특히 강조하는 거는 이제 아마 이경혜 씨나 이런 경험 때문이었을 겁니다. 전에 저희가 그 탈북 간첩 3호 간첩 이제 이경혜 씨 사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접견을 가서 이건 그러니까 막 자기가 억울하다고 하니까 이 국정원이 그런 방식으로 수사를 하고 국가보안법이 그래서 문제다. 그래서 우리 믿고 열심히 싸우자. 이제 저희가 하고 실제 이제 재판이 열려서 열심히 싸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경혜 씨가 오더니 저희하고 눈길을 안 마주쳐요. 법정에서. 그러고 나서 뭔 일 있는갑다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이따 검사가 아주 그냥 막 자신 있어 하는 목소리로 재판장이 뭐 급하게 낼 문건이 있다.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경혜 씨 전향서와 이경혜 씨 자술서 반송문이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렇게 적혀 있는 거죠. 나는 자유를 찾아왔는데 나를 변호하는 사람들이 김정은을 좋아하고 북한을 지지하고 남한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큰 충격에 빠졌다. 나는 이제 진짜 확실하게 지난날의 과오를 뉘우치고 자유대안의 품으로 기술하겠다 이런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단순 회유가 아니라 그런 거는 거의 협박 수준의 그렇죠. 그러니까 거죠. 그러면서 막 그 전향서 보면 장경욱 변호사님의 실명이 막 거론되면서
장경욱 변호사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전에 듣고 큰 충격받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장경욱 변호사님은 이제 어떤 얘기를 그때 하셨냐면 이게 바로 그 조작 사건으로 몰려 있는 사람들의 그 정말 처지를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사실 저는 좀 분노스러웠고 이런 신뢰관계가 무너진 상황에서 변론을 하는 게 맞냐 이런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장 변호사님이 그런 거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된다. 그게 변호인으로서의 의무다. 그러신 거예요. 아마 지금 계속 그 접견을 강조하는 건 바로 그런 상황에서 혼자 그런 그렇게 경험이 있으셔서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들이 가가지고 계속 얘기해주고 네. 그 사람들에게 마음의 안정감을 줘야 된다. 아마 그런 고려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 초기에 보니까 여기 변호사님들도 번갈아 가면서 접견 가시느라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까지 갈 필요 있냐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피의자하고 그 피의자였던 유성 씨하고 같이 모조를 맞춰서 이까지 견인해오기 힘들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때 특히 일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솔직하셔라. 정말 한가했습니다. 예능감이 좀 있으신데요? 그게 아니, 아니라 그러면 처절한 현실입니다. 예능감이 아니라 국정원이 다큐입니다. 민변을 무력화시키려면 일을 많이 줘요. 주는. 그렇죠. 네. 사건을 많이 가져다 주면. 아니 김영민 변호사도 좀 일이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집도 가까웠고 뭐 일도 없어서 거의 뭐 일주일에 최소한 한 3-4번은 갔습니다. 집이 거의- 서울구치소 근처인 거죠? 혹시 서울구치소가 집은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닌데 이거 밝혀지면 안 되는데 이거 좀 밀어봤는데 반응이 영. 아니 안 돼. 그 알려드리면 안 되는 게 유우성 씨만 하더라도 집 근처에 와서 맞아요. 보수단체들이 얼마나 그럽니까? 보수단체 이 방송 찾아서- 모니터링 하고 있을 겁니다. 양 변호사님 집 근처인 과천에 가가지고 많은 분들이 집이 대전이에요. 왜 그래요? 아니 뭐 과천이 다 양 변호사님 땅이지 않는 거 아닙니까? 대거 서울구치소로 해주는 게 제일 좋을 뻔했어요. 예. 아유 그래도 사모님도 염려가 많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걱정 사실. 많이 했죠. 예. 예. 걱정 많이 했는데 생계를 더 걱정하더라고요. 계속 저도 몇 차례 보고 그랬는데 작년에 저희 통일이 미군이 합동 송년회 할 때 또 이우성 씨도 오셨거든요. 예. 아마 인간적으로 굉장히 친밀하실 것 같아요. 예, 거의 매일 가다 하니까 별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사적 관계에서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뭐 북한에서 살 때 그다음에 연애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도 다 듣고 해서 비밀을 많이 알게 됐죠.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정말 유우성 씨는 최고의 변호사를 만난 거죠. 그렇죠. 정말 네.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인생을 맞습니다. 정말 같이 동반해준 정말 우리나라에 이런 변호사가 어디 있겠어요. 정말 사건 조작됐다 그래서 매일 같이 가서 얘기해주고 자비 들여가지고 연길까지 3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증거 수집해주고 그 모든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다 이렇게 정말 헌신적으로 대처해주는 저 변호사님도 보면서 정말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점심은 제가 살게요. 변호사님 근데 처음에 전화 받으셨을 때 무서웠다. 그렇지만 뭐 장경욱 변호사님이 뭐 좋은 말로 권유, 나쁜 말로는 거의 뭐 때릴 듯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뭔가 좀 결심을 하실 때는 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목이 메이세요? 네. 아니 순간적으로 이제 결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장 변호사님이 조작이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 안 믿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변호사들은 기록을 봐야 되니까. 그렇죠. 기록을 봐야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 말을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억울하다 해도. 그래서 조작이라는 말씀을 하셨어도 저는 이제 그 말 고지고대로 안 들었습니다. 안 들었고 일단 계속 봐야 되잖아요. 네. 계속 봐야 되는데 대단한 결심이 필요 없었어요. 무서운 사람이 계속 봐야 되는데 안 하면 얼마나 무섭게 할까 싶어서 일단 대답하고 참가를 했던 것이지 그때는 막 큰 고민 안 했습니다. 큰 고민 안 했는데 이제 조작이란 말, 그다음 국가보안법이란 말 그 자체가 주는 위압감이 저같이 초짜한테는 굉장히 좀 대단했었습니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면 조작이 아닐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 참여를 더 주저하고 망설이시게 되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한번 보자. 일단 한번 보자. 예, 보자.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보자. 이런 호기심도 있었죠. 그래서 근데 이제 1월 말이었지만 기록 자체는
2월 말에 가서 그렇죠. 볼 수 있었죠. 예. 계속 이제 유호성 씨 접견하면서 유호성 씨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도 계속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다 경험 있잖아요. 뒤통수 많이 맞지 않습니까? 의뢰인이 했던 말이 많이 다르고 실제로 기록을 보지 않는 한 의뢰인 말만은 믿을 수가 없거든요. 당연히 뭐 저보다 더 잘 근데 아시겠지만. 이 사건은 기록 자체도 만약에 조작이 돼 있다면 오히려 유우성 씨의 이야기하고 달리 기록 그렇죠. 자체는 간첩인 것처럼 돼 있어요. 기록만으로는 네, 절대로 알 수 없는 기록을 보시면 약간 진실이죠. 오히려 더 예. 조작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도 같은데요. 근데 기록만 보면 당연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유호성이 했던 말을 계속 기록을 했죠. 제가 또 아. 기록하고 이제 그 기록하고 매칭이 되는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호성 씨 핸드폰에 있는 전화부에 있는 사람들하고 통화를 계속했죠. 외부에 있는 사람들. 다른 객관적인 사람들로부터도 네. 증언을 듣고 유호성 씨가 구속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말을 못 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통화를 정말 한 두 통화 해보니까 바로 느낌이 와버리더라고요. 이거 문제 크구나. 이 잘못됐구나. 그때 전화비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 이 국내 통화는 별로 안 나왔는데 나중에 중국 다녀오고 나서 이제 중국에 있는 분들하고 통화할 때 아버지라든지 뭐 그다음에 친척분들하고 통화할 때 50만 원씩 50만 원씩 아니 50만 원 집에 가져다 주시지도 못하는데 50만 원씩 전화비로 나가면 정말 이혼 안 당하신 게 다행입니다. 감췄습니다 그거. 모르세요? 라디오 나가면 안 저, 되는데. 전화 한번 드릴까요? 오늘 저 사모님하고 한번 전화 통화도 한번 해보면. 그렇지만 재밌겠네요. 사모님도 이런 활약상을 통해서 드러난 진실이 너무 엄청나고 또 그 역할이 지대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지금 많이 응원해주고 계실 것 같아요. 예, 응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염려도 하시겠지만 응원은 하지만 사건은 빨리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언제 이제 그러면 강한 확신이 언제 들었습니까? 유성 씨 그 증거 보존이 3월 4일날 했지 않습니까? 안산 지원에서. 예, 3월 4일 직전에 그 2월 말에 유성 씨 집을 샀던 분, 북한에서 집을 샀던 분. 진술 자체는 계속 그 북한에 집이 있는 것처럼 돼 있거든요. 예. 집이 있어서 중국에 잠깐 다녀오는 식으로. 그래서 북한에 있는 집을 근거로 해서 활동하는 것처럼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2월 말에 그 집을 이제 유성 씨는 이제 많이 울죠. 많이 울고 많이 화가 나 있고 분노와 아무튼 억울함이 계속 교차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참 미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변호사님 집을 팔고 나왔는데 북한에 집이 없는데 계속 북한에 집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그럼 집을 누구한테 팔았는데 누구한테 팔았습니다. 그분이 이제 제일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성 씨하고 연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었죠. 혹시 2011년경에 집을 팔았냐? 아무 생각 없습니다. 팔았습니다. 언제 팔았냐? 2011년 4, 5월경에 팔았다. 얼마 받고 팔았냐? 샀냐죠. 예. 한 500만 원 주고 샀는데 북한의 집을. 예. 200만 원, 300만 원. 그 누가 살고 있냐? 엄마하고 언니하고 살고 있다. 그분도 이미 탈북을 하셔서 예, 대한민국에 예. 정착해 그 집이 좀 계신 분이고요. 좋은 집이래요. 터도 좋고 넓기도 넓고. 그래서 북한 살 때부터 욕심이 난 집이었대요. 뭐 북한에 딴 얘기인데 북한에서 이렇게 뭐 집을 사고 파는 거예요. 저 이게? 그거 궁금했는데요. 너무 본질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이 고도의 기스인데 이거. 그게 이제 외부적으로는 교환하는 식으로 집을 교환하는 식으로 돼 있고 내부적으로는 사고 파는 거죠. 그래서 2011년 이미 3, 4월부터 준비해서 5월경에 팔았답니다. 집을. 그분이 술술술 말을 해요. 아무 녹음 죄송합니다. 녹음했습니다. 비밀 녹취했습니다. 제가 참. 뭐 대화자 상대방 녹음하는 건. 예. 그러니까 그 공소사실 한 3-4개가 그냥 날아가요. 그렇게 되면은 2011년 경에 집을 사고 팔고 나왔다는 것이 쭉 되어 그동안 진술돼 있던 공소사실 관련돼서 한 3-4개 정도로 날려버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상하잖아요. 일단 그것부터 좀 이상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중국 다녀와서 이제 한국에 나와 있는 조선족 그 여성분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그리고 만나봤죠. 만나봤는데 또 그분이 해주는 말씀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딱 두 분 말 들어보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그 공소사실 뒷부분이 완전히 다 깨져버려요. 전혀 뭐 검찰이 해서 주장하는 사실과는 상반되기 때문에 이건 좀 조작이 될 가능성도 있구나. 그때도 이제 가능성으로 저는 치부했었죠. 아주 크구나. 예. 아직까지 여지는 남겨두시. 예. 그런 저를 이제 모질이 취급했죠, 장 변호사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민변 변호사는 무조건 이거는 국정원이 조작했을 거야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던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의심에 의심을 거듭하고 객관적 증거를 찾는 와중에 진실이 이렇게 드러났던 거죠. 장경욱 예. 변호사님도 뭐 국정원이 했으니까 조작이야 이렇게 생각하신 건 절대 아닐 거고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죠. 그 감이 예. 오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신 그렇죠, 거죠, 그죠? 그렇죠. 그 이제 장 변호사님 이제 그런 장 변호사님이 그 탈북 간첩 사건에 대해서는 깊은 문제 인식을 갖고 계세요. 사실은 저도 처음에 이제 장 변호사님 전화 받고 이제 그런 사건들을 시작했던 거고 장 변호사님은 일단 그런 경험 속에서 체득한 것들로 국정원이 합동신문센터를 통해서 그 안에서 이제 그거 지금은 6개월로 늘어났잖아요. 예전에 3개월이었거든요.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 건데 그 합동신문센터 속에서 간첩이 만들어진다라는 거를 거의 확신처럼 경험 속에서 갖고 계셔서 합리적 근거를 갖고 계시는 거죠. 물론 합동신문센터라는 예. 구조를 알고 난다면 제일 잘 하시니까요. 예. 다만 그런 본인의 확신이 못난이 조금 이런 모질이 지나치는 남겨져 거지. 자기처럼 확실하지 못하는 사람을 뭘더 마구 하긴 해야 되냐. 타박하고 모질이라고 얘기하고. 모질이 취급하는. 네, 저도 여러 번 모질이 취급을 당했어요. 자, 지금 이 순간 댓글을 보시면요. 왜 장 변호사님 얘기만 몇 회째 계속하냐. 차라리 장 변호사님 모셔라. 이런 댓글이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아니 모실 수가 없어요. 유럽에 가족과 함께 지금 여행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모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변이나 매주 방송을 하면서 항상 생방송을 하기가 어려운 게 여기 세 명의 변호사가 전부 다 이제 재판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 재판 시간을 비우기가 쉽지 않아서요. 오늘은 부득이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댓글을 안 읽어드려서 좀 서운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간 이광철 변호사님 댓글 작업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댓글에 답변을 달아드려가면서 반응을 실시간으로 호응해 드릴 국정원 겁니다. 소속은 아니고요. 예, 심리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나란 일 하실 겁니다. 예, 말씀 계속 놔둘까요? 예, 아까 좋았습니다. 예, 장 변호사님 모질이 취급. 예. 모질이가 유행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빨리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조작이 밝혀진 거니까 알리자. 이렇게 극구 말렸죠. 아니다. 저는 더 확신하고 싶다. 더 확신하고 싶고 더 찾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말렸습니다. 처음으로 개겼습니다. 네, 말렸고. 그 과정에서 변호인단에서 나가라 뭐 이런 얘기는 안 들으셨습니까? 네, 눈빛만 그렇게 하셨어요. 용기 없는 변호사다 막 이러면서. 그 변호사님 각각의 역할과 캐릭터들이 제대로 이 사건을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 보면 장 변호사님처럼 이렇게 추진력 있게 어떤 기치를 가지고 먼저 나가시는 분과 또 양 변호사님처럼 천천히 또 두드려가면서 가시는 분, 그 사이에서 조율하는 김용민 변호사 예, 등등 역할을 각각 너무 절묘하게 나눠 맡으셨기 때문에 사건이 만들어진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천낙분 변호사님, 저희 최고 이제 그 책임자 수장이신데 예. 그분이 유일하게 장 변호사님 컨트롤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다 조율을 해주시고 크게 그림을 그리시고 조율해 주시고 장 변호사님 치고 나가시고 또 김용 변호사 정말 얼음처럼 냉정하게 법리 검토하고 철저한 준비하고 무서운 사람이에요. 네. 저는 가운데서 어중간히 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진영 변호사하고 이제 김유정 변호사도 정말 바쁘신 분들이거든요. 그분이 초놈을 낮게 하면서 이렇게 자료 준비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도 좀 놀라울 정도로 그 역할 분담이 잘 됐죠. 예, 잘 됐고 정말 장 변호사님한테 갈굼 많이 당했습니다. 제가. 저는 그 사건의 분수령이 이 사건이 개인적으로 보기에 복기를 해보면 변호인단이 중앙합동신문센터를 간 게 저는 이 사건 분수령이라고 개인적으로 평가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 그동안 국정원 입장에서도 장경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간첩 사건마다 나타나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자기네들도 모니터링을 해갖고 장경욱 변호사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는 대강 이제 대응이 돼 있는데 설마 중앙합동신문센터까지 쳐들어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온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저도 사실 그래서 말렸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국정원 입장에서 복귀를 해보면 유가려를 막 회유 압박하고 두들겨 패고 막 가혹행위를 해갖고 진술을 받아내는데 굉장히 취약한 거죠. 옆에서 그냥 한마디 툭 건드리면 저 거짓말이에요 라고 할 수 있는 심리 상태였다는 건 국정원이 너무나 잘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러고 있는 참인데 합동신문센터를 건드리니까 얼른 빨리 내쫓아서 얘를 변호인으로부터 좀 차단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국정원이 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합동신문센터는 결국 접견 못했죠. 못했죠. 접견 못하고 이제 그 1월 10일 날 유우성 씨가 작년 1월 10일 날 구속되고 나서 그 1월 18일까지 행적을 몰랐거든요. 종적을 몰랐어요. 네. 그래서 겨우 이제 아름아름해서 장기욱 변호사님이 접견을 국정원 그 수사 받는 과정에 참여하셨죠. 그래서 이제 장 변호사님 가시자마자 이틀 뒤에 대대적으로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좀 장 변호사님이 그 접견하고 만남 자체가 굉장히 국정원에서 좀 서두를 수밖에 없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건 있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합신센터를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거는 이제 3월 달 3월에. 증거보존 마치고 나서 증거보존 3월 4일 날 계속 한 10번을 물어봤을 거예요. 증거보존 전에 합동신문센터를 두들겨 그때도 이제 두들겼는데 그때는 전혀 뭐 어떤 반응이 없으니까. 반응도 없었고. 예. 근데 반응이 없어서 내부적으로는 약간 울림이 있었겠죠, 거기서는. 예. 근데 이제 두들겼다는 표현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가서 가서 폈나요? 노크를 한 건 아니고 가서 접견을 하게 해달라. 예. 그런 식으로 자꾸 그 접촉 시도를 했었죠. 접촉 시도를 했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반전의 계기는 중국 방문이었습니다. 그걸 상상도 못했어요. 경험도 없고 중국까지 가야 돼? 이런 소극적인 생각으로 저는 뭐 하고 있었는데 또 우리의 또 장 변호사님이 가야 된다고. 야, 이 정도 나왔으면 중국 가야 된다. 가봐야 된다. 누구도 중국 가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발상을 못했습니다. 발상을 못했는데 장 변호사님이 가봐야 된다. 끌려갔어요, 우리 전부 다. 4명이 끌려갔는데 그게 자기가 비용을 대주는 것도 아니고 그게 정말 엄청난 방문이었고 거기서 얻은 확신이 정말 컸습니다. 일단 가족을 만났고요. 가족 만났는데 우스운 에피소드가 그날 저녁에 이제 가족을 만났지 않습니까? 네. 아버지하고 외삼촌 부부를 만났거든요. 외삼촌이라고. 이 설명을 밝혀도 되나요? 안 돼요. 이거 삐 처리해 주세요. 농담이고 그 자기들 실명 노출되는 거 정말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날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2006년도 정황 듣고 그다음에 식사까지 맛있게 했거든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또 만나자 이렇게 약속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종적을 감췄어요. 네? 그분들이 종적을 감춰버렸어요. 왜요? 그러니까 그때는 전혀 몰랐죠. 네.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집을 방문해도 없고. 국정원에 공작이 뭔가 있었던 건가요?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또 생각하고 이것저것 생각했는데 그분들은 나중에 이제 연락이 되고 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이 변호사라고 생각 안 했대요. 결국 어떤 누구도 믿을 수 없었고 특히나 국정원에 의해서 여러 번 괴롭힘을 당하셨네요. 계속 전화가 왔거든요. 아버지한테도 계속 전화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 그때 4명이 방문했는데 국정원 수사관이라 생각했다더라고요. 어딜 봐서 이분들이 녹을 먹는 사람들로 보여요. 아니, 왜냐면 말투가 이제 물론 변호사로 보이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 오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만은. 아니 그 유우성 씨 관련된에서 증인을 진술서에 썼나요? 임모 씨라고 있잖아요. 예. 그분도 국정원 수사관이 자기는 검찰 관계자다라고 네. 찾아섰대요. 그래서 검찰 관계자인 줄 알고 그 서류도 써주고 그랬었대요. 네. 그분들 변이 근데 맞아요. 왜냐하면 돈도 안 줬는데 돈 한 푼도 안 줬는데 4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변호사들은 돈 많이 받고 일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와가지고 또 그것도 있어요. 막 추궁하듯이 묻는 자세가 우리 장 변호사님 해둔 짐작이 갑니다. 그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보면 국정원 수사관이야. 엄청 추궁하는 태도. 그건 본질이 아니고 아무튼 돈 한 푼도 안 받고 변호사들이 와가지고 4명이나 그것도 와서 막 미심쩍네요. 2박 3일 정도 이렇게 막 조사하고 다니고 물어보고 이런 게 그냥 그대로 고지고대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냥 또 사소하고 본질에 벗어난 궁금증. 언어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들이 북한에서 다 사셨기 때문에 언어는 뭐 한국이랑 똑같습니다. 약간 저처럼 이렇게 사투리가 섞여서 그러지 말은 뭐 대화하시는데 지장이 없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다 말씀 잘하시고 그래서 뭐 의사소통 전혀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신뢰를 하게 되신 거예요? 예, 보도가 나가니까 인터넷 통해서 이제 얼굴을 보는 것이죠. 얼굴 보는 것이고 이제 한국에 나와 있는 지인들 이런 분들하고도 통화를 하는 거죠. 변호사들 믿을 만한 사람들이다. 그 유우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요걸 듣고 나서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그때 이제 저희들하고 술 먹으면서 저녁에 술도 반주도 한잔 했거든요.
굉장히 이제 저것들이 국정원 직원인지 변호인인지 근데 술을 마시면서도 속으로는 긴장하고 예. 결론은 국정원 직원이다. 더 이상 섞이면 안 된다. 결론은 국정원 직원이다. 그래서 진짜 어떤 마음이셨을지가 심장이 가슴 그렇죠. 씁쓸하기도 해요. 아프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아예 도피를 해버리셨어요. 도피해버리고 잠적을 해버렸죠 그분들이. 그래서 저희들 첫날은 그분들하고 이제 올려서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 유명한 그 사진 있잖아요. 설날에 찍은 사진. 그날 그것도 집에 거실에 딱 걸려 있더라고요. 가니까 이거 언제 찍은 사진이냐. 우성이랑 통화 안 되니까 작년 구정에 찍은 사진이다. 북한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그날. 그 시기에 그날. 중국에서 찍은 사진. 예. 사진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 그거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거실에 걸려 있던 사진이에요. 그럼 이거 우리가 가져갈게. 가져가라. 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져가라. 그걸 챙겨 나왔어요. 그거 안 챙겨 나왔으면 정말 후회할 뻔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의 도르세 그 장 변호사님이 챙기셨어요. 우리의 돌쇠. 예. 그 저기 뭐야 양 변호사님한테 장경욱이란 애증의 관계입니다. 아유. 애증이 점철되어 있습니다. 아유. 다음 사건도 같이 하실 의향이 전무합니다. 전무. 얼굴이 사색이 되셨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또 이광철 변호사님에게 장경욱 변호사님이란 이 주제를 적극 추천하셨던 분이에요. 네. 장경욱 변호사님의 갈등 관계. 점점점점. 생일입니다. 예. 저는 그래서 제가 참 궁금하고 들어보고 싶었던 게 합동신문센터 이제 그거하고 증거보전 절차도 꼭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때 예. 그 남매가 떨어져 대질도 요구했는데 대질 안 시켜주다가 그 진짜 방송 중계장치로 보다가 막 변호사들이 오빠랑 여동생 보게 해줘라 막 그럼 눈물을 흘리면서 막 상봉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증거보전 절차에서요? 예,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일단 증거보전 절차가 뭔지는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것도 양 변호사님이 해주세요. 박범님께서 저는 사실만 말할 테니까 법리적인 것은 변호사님들이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이제 증거조사 수사 단계에서 증거를 이제 만들거나 하면은 그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게 의심받을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법원에 참여하에 증거를 만드는 과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과정을 증거보전 절차라고 하고요. 증거를 법원에서 만든다고 진행되는 하지만 거죠. 실질적으로 증인이 나와서 진술을 하는 진술을 해서 그런 것도 증거보전 그렇죠. 절차라고 하죠. 아마도 그쪽에서는 유가려 씨를 이제 빨리 추방? 내보내고 싶었던 그렇죠. 거죠. 예. 이제 확정적인 증거를 만들어 놓고 더 이상 그 사람의 말에 의해서 확정적인 증거가 흔들리는 걸 막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법원에 유가려 씨를 데려다 놓고 유가려 씨가 진술하게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제 조서로 남겨놓고 예, 그것만 남긴 채 사람은 유가려 씨는 보내버리는 보내버리는 거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그 절차. 네, 그 의도로 했죠. 2월 26일 작년 2월 26일 날 공소제기를 했는데 그 3월 4일 날 증거보전을 했거든요. 공소제기 하면서 본 법정에서 유가려 진술 들을 수 있는데 그렇죠. 네, 다른 법정에서 지금 빨리 진술을 이제 확보하고 유가려는 중국으로 이제 보내려고 했죠. 그때 그게 안산지원에서 열린 건 어떤 이유였습니까? 유가려가 이제 합동신문센터에 있고 예. 가날이 이제 안산이니까. 그 합동신문센터는 뭐 시흥? 예. 시흥. 예. 시흥에 있는데 그 가날이 안산이거든요. 안산에서 그렇군요. 그렇게 됐었습니다. 저희들은 야 이거 본재판 할 때 하자. 왜 증거보전하냐. 그렇죠. 계속 그때 문제제기했었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검사는 이제 강행하자고 했고 그 검사가 이시원? 이시원 검사입니다. 예. 이시원 검사는 강행하자고 했고. 그냥 실명 삐처리하지 말아주십시오. 예, 절대로. 증거보전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기록이 많잖아요. 네. 기록을 충분히 보고 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기록을 한 2번, 3번 정도 이렇게 이제 제가 보고 참고로 기록은 제가 거의 다 봤습니다. 두 번, 세 번 보셨다는 건 자랑질이에요. 굉장히 많이 보셨네요. 돌쇠는 안 보셨나요? 돌쇠는 말만 지시만 합니다. 지시만. 아, 지시 어려우시죠. 그렇죠. 지시하기 얼마나 힘든데요. 예. 지시하기 정말 더 힘들죠. 그렇죠. 예. 양 변호사 잘 보고 와 이렇게 하세요. 아, 예. 잘 보고 갔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듯했고요. 그때 황금 연휴였습니다. 정말 3월 1일, 2일, 3일, 4일 해서 4일이 3월 4일이 월요일이었고 1일이 3일짜리잖아요. 이거 어떻게 요일까지 기억을 하실 정도면 얼마나 정말 그때 아쉬웠으면 그렇겠습니까. 황금 연휴다 놀러 가자 준비 다 돼 있는데 그때 3월 4일 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유가려 씨를 보니까 그 상태가 이게
자기 나름대로 이제 허위 진술은 다 그때는 이제 3월 4일은 완전히 짜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모든 진술이. 그때 양 변호사님은 이제 이게 조작이다라는 확신은 어느 정도 가지신 상태였죠. 예, 어느 정도. 연길도 다녀오시고. 그때 연길 가기 전입니다. 가기 전이었나요? 그래서 이제 반 정도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한 분 있잖아요. 그분하고 통화하면서 집을 사신 분들. 예, 반 정도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나머지 반 공소 사실이 9개니까. 이게 굉장히 미시적으로 판단을 하더라고요. 저희들 같으면 딱 보고 이거 문제 있구나 하면 다 9개를 다 날리는데 판사님들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9개 중에서 5개가 이상하면 나머지 4개를 갖고 또 하나씩 특별한 거 없으면 인정을 해버리더라고요. 굉장히 좀 놀랐어요. 저는 그게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전체적으로 보고 이게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고 좀 만들어졌구나 하면 다 날려버리는데 이분들은 9개 공소가 지게 되면 하나씩 그걸 판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작됐다는 그림을 안 보시던 것 같더라고요. 못 보시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단 4개나 날아갔지만 5개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근데 유관의 상태는 이미 허위 진술은 거의 완벽하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본인도 그날 증거 보존을 하는 와중에 계속 뭔가 이상하다. 상황이 이상하다. 오빠가 일단 구속된 걸 몰랐으니까. 오빠가 수위를 읽고 나와 있으니까 오빠가 국정원 수사관들은 오빠가 왔다 갔다 하면서 조사받는다고 했는데 그리고 오빠가 대부분 인정하고 몇 개만 변호사를 만나고 나서 이제 부정한다고 했는데 다 부정해버리니까 상황이 이상한 거예요. 계속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때는 방에 이렇게 그 중계장치 돼 있는 방에서 이렇게 답변하고 그럴 때 왔다 갔다 했거든요. 왔다 갔다 했어요? 예, 법정에도 있어 보고 그래요? 막 울고 대답 못하고 이러니까 중계장치 하는 곳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왔다 처음부터 중계장치에 있었던 건 아니었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번 이렇게 법정에 나와서 해보다가 자꾸 이제 눈물을 많이 흘리고 힘들어하니까 좀 들어가라. 들어가서 또 이야기도 해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그 검사의 모든 질문에는 단 한 글자 예.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질문 모두에 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묻고 유우성 씨가 물을 때부터는 이제 자연스러운 말이 나오죠. 그 시간을 낸 오빠 유우성은 2012년 10월 25일 날 연길에 있는 증인을 찾아왔죠. 좀 진정하고 대답해도 됩니다. 맞습니까? 25일 날 찾아온 거 맞나요? 네. 증인이 이야기하는 예라는 거는 지금 각본에 짜여쳐서 예라고 대답하지 않으면 지금 중앙합동신문센터에 다시 돌아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혀 이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 그런 울음 섞인 예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해. 변호인을 선임하겠다. 네가 한국 법을 몰라서 그래. 울지 말고. 검사님이 무서운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선 법이 지켜주는 거야. 북한에서는 뭐라고 표시할지 모르겠지만 교치소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오빠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당당하게 말을 하잖아요. 가르쳐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게. 갇혀 있다고요? 갇혀 있어요, 오빠 지금. 며칠 동안 갇혀 있었습니까? 계속 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오빠. 그러니까 이제 며칠 됐습니까? 누구요? 오빠 갇혀 있으니 며칠 됐습니까? 1월 10일부터 지금 체포돼서 국정원에 체포돼서 지금까지 구속돼 있어요. 그 몰랐어요? 오빠 갇혀 있는 거? 오빠도 1월 10일부터 지금까지 2달 넘게 계속 갇혀 있습니다. 오빠가 지금 갇혀 있는 걸 모르고 계셨습니까? 잘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자기 있는 죄를 다 깨끗하게 죄를 다 얘기하고 진술하고 다 돌아버리게 되면 오빠하고 같이 살 수 있다고. 한국에서 살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중국에 가서 살 수 있다는 겁니까? 한국에서 살 수 있다고. 자연스러운 말이 나오는데 그 자연스러운 말이 자기가 막 생각을 많이 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쉽게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검사의 예했던 거하고 막 모순되는 게 막 생기는 거예요. 검사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아마 그날. 너무 이시원. 예. 그날 아마 찍어서 이시원. 예, 그날 아마 진술이 편하게 나와버렸으면 자기들 원한 대로 뭐 3월 6, 7일이긴 아니면 뭐 3월 10일이나 4월 달에 보냈겠죠. 중국으로. 못 보낸 거예요. 하도 이제 어그러져 버리니까. 그래서 유가래 씨는 계속 이제 오빠의 상황이라든지 오빠의 반응을 보면서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게 어떤 상황인가? 내가 알고 있던 상황하고 같은가 다른가? 4개월 동안 전혀 뭐 전화 한 통화도 못 해봤기 때문에 외부하고 나름대로 상황을 계속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되니까
오빠를 그 10월 작년 2012년 10월 30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다. 오빠 지금 5분이라도 좀 보게 해달라. 그 저희가 국회를 통해서 듣게 됐던 그 녹음, 그러니까 유가려가 계속 울고 있고 오빠가 이제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라 막 이렇게 하는 그 녹음 파일이 바로 그때 증거보전 절차의 파일인 거죠. 근데 또 역시 검사는 안 된다. 판사 앞에서 보게 해주자. 안 된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판사 앞에 검사 앞 변호사 앞에서 정말 이산가족 상봉하듯이 그 공개된 장소에서 그렇게 막 울부짖으면서 한 2, 3분 봤죠. 오빠 한번 만나게 해달라. 손은 잡았어. 손은 잡았었죠. 손은 잡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아래 씨는 아마 굉장히 혼돈스러웠을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던 증거 보존하고 오빠의 상황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나름대로 힘들었고 그날 돌아가서도 국정원 수사관들한테 굉장히 유가래 씨가 불만을 많이 표시했다 하더라고요. 왜 당신들 말하는 거하고 오빠하고 상태가 다르냐 이런 식으로. 근데 참 놀라운 건 3월 4일 이후입니다. 그날 한 10번 정도 변호사 만나겠다고 대답했거든요. 저희들 3월 5일 날 갔습니다. 찾아간다고 하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3월 5일, 3월 6일 이틀 찾아갔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유가래 씨는 저희들 온줄 몰라요. 얼마나 배신감 느꼈겠습니까? 변호사라는 놈들이. 온다 그러고 안 왔다. 간다고 해놓고 결국 안 오니까 기존에 이제 국정원에서도 변호사 믿을 놈들 못 된다 이렇게 말을 한 상태인데 3월 4일 날 그렇게 마르고 닳도록 찾아가겠다 해놓고 3월 5일, 6일 오지도 않은 변호사들 그게 믿겠습니까? 필상은 찾아가서 계속 답변을 요청했는데 거부한 건 그쪽입니다. 저희들 한 2시간 기다리다 왔었어요. 근데 그 참고인이니까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국정원의 정말 그 추악한 정말 민낯을 보는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분명히 위법한 거잖아요. 위법하죠. 위법하고 그 부분은 어떻게 뭐 별도의 조처를 취하시고 저희들 그래서 준항고 했고 재판부에서 준항고가 인용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위법한. 나중에 유가래 씨가 그 부분에서 오해는 푸셨나요? 네, 풀었죠. 유가래 씨 뭐라고 하던가요? 나쁜 새끼들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온다고 해놓고 안 오고 자기는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인신구제 절차 밟으셨죠. 그것도 이제 거기도 아주 정말 드라마틱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던데. 그러니까 중국 강가하고 인신구제 절차하고 그 두 가지가 분수령했는데 그것도 정말 놀라운 조치였습니다. 김용민 변호사가 이제 발상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공감의 황필기 변호사, 황필기 변호사님 이런 분들이 같이 해서 이제 진행했고 그날도 정말. 저희들끼리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왜냐하면 기대를 못했어요. 그날 나올지. 인신구제 절차가 뭔지도 또 설명해드려요. 여러분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또 오늘부터 이제 이런 연예인날을 애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참 기발한 아이디어였던 거거든요. 저희는 지금 유가래 씨를 편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구출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인신구호 조치를 취할 거라는 아이디어는 언뜻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쉽게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어떻게 그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함께 그렇게 작업을 시작하신 거죠? 그러니까 몸 쓰는 사람 따로 있고 머리 쓰는 사람 따로 있는데 저는 몸만 써서 어떻게 그 생각이 떠올랐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머리 쓰는 사람이란? 김용민 변호사 등등. 장경욱은? 입만 쓰는 사람. 거기서 아마 그 공감의 황필기 변호사님께서 평소에 이제 관련된 절차를 많이 활용해 오셨던 분이라 인신구호 절차를 이제 아이디어를 내주셨던 것 같은데 그 절차가 어떤 절차인지 쉽게 설명 한번. 몸만 쓰는 사람한테 왜 자꾸 그런 설명을 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박주민 변호사님 아까 저요? 왜 저한테 저도 몸만 쓰는 사람인데요? 주로 그 인신구제 절차가 진행되는 건 병원에 정신병원이라든지 이렇게 감금된 사람들은 많이 그 인신구제 절차가 청구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사적 불법 기관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감금됐을 때 그 인신을 구하는 조치가 인신구제 절차인데. 저도 그 초기에 이제 그 얘기를 좀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공감해서 이렇게 막 행여자나 막 이렇게 길거리에 뭐 불황자들, 노숙자들 막 이렇게 끌어다가 막 어디 그 유치하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공감해서 그런 사람들이 부당하게 감금돼 있다. 그 자유에 석방을 명해달라. 이제 그런 절차들을 많이 밟으셨던 거예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신이 구속될 수 있을 때는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노동자분들이나 아니면 외국에서 시집으로 오신 분들이 남편분들에게 정신병원에 보내지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대요. 그래서 그럴 때
절차들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예. 근데 이제 그 절차를 유관래 씨에게 적용한다라고 예. 하는 그 발상 자체는 예. 참 놀라운 발상이죠. 그러니까 그 절차는 결국은 법정에 그 당사자를 데리고 나와서 네. 모든 걸 체크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그렇죠. 합당한 예. 사람인지 예. 합당한 상황인지를 체크를 하는 건데 예. 그래요. 이광철 변호사님 말씀대로 어떻게 유가려 씨한테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또 어떻게 순조롭게 그 진행이 주체가 되는지. 뭐 병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구금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하면 예, 관련법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재판이 제일 많잖아요. 예. 인 2번이었습니다. 2번. 4월 26일 날 할 때 지금까지 딱 2건. 그러니까 그해 작년에 그해. 한 그해 그 두 번째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이게 쉽지 않은 근데 많지 않은. 저는 놀라웠던 게 예. 어쨌든 그걸 또 법원이 또 받아줬다는 것도 좀 놀라웠었어요. 그러니까 판사님 입장에서는 6개월 동안만 일단 신청을 했으니까 기일을 연 거죠.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유가려 씨가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변호인만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 유가려 씨 나왔더라고요. 나왔고 이제 유우성 씨랑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유우성 씨는 안 나왔었죠 그때. 예, 유가려 씨 나왔고 변호인들하고 이제 재판이 열렸죠 그날. 근데 이제 판사님은 6개월 동안 구금할 수 있으면 6개월 지났으니까 당신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이렇게 돼. 그 말을 못 알아먹었어요. 한참 변호인들도. 기대를 못했던 거죠. 가고 예. 싶은 대로 가라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정말 가라는 건가? 띵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좀 아유, 그러면 요 뒷얘기도 정말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하다 보니까 벌써 1부를 마칠 시간이 됐어요. 중국 대사관 사실조회도 들어야 돼요. 1부 여기서 마치고 2부 계속 이야기 이어나가면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재정, 이광철, 박주민 변호사가 진행하는 이런 변이 있나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금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 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의 초대 이사장이며 국민의 정부 농림부 장관과 상진의 총장을 역임한 김성훈 중앙대 명예교수의 새 칼럼집 원앙소리 인생 산무작의 이야기. 교수로서, 공인으로서, 그리고 시민, 농민, 환경운동가로서 국내 농업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농촌의 미래상을 제시한 칼럼집 원앙소리 인생 산무작의 이야기. 농업과 농촌 없이는 국가는 존립할 수 없으며 농촌과 농민 없이는 도시도 소비자도 없습니다. 도서출판 따비.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예, 여러분 지금 이런 변이 있나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유우성 씨 변호인단의 감성과 이성의 적절한 조화를 담당하고 계시는 양승봉 변호사님 모셔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뉴스 나가는 동안 저희 PD님께서 경고를 주셨습니다. 유독 장경욱 변호사님 얘기를 할 때마다 이 음량이 파동을 쳐가지고 경고음 단계까지 왔다고 이게 조절이 불가능하니까 살짝 이성을 찾아달라는 말씀을 주셨네요. 이게
기술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의 감성의 문제다 보니까 저 표정이 얽혀 있는 저 그랬더니 양승모 변호사님께서 한마디 더 치십니다. 나 또 하려고 그랬는데. 뭐 어쨌든 뭐 기술이 어떻게 커버를 해줄 수 없으니까. 네, 존경합니다. 장 변호사님. 네. 예, 그렇게 한번 톤다운 시키시고 말씀을. 많이 배웠습니다. 이어가 보시죠. 저희가 지금 인신구호 조치를 통해 가지고 유가리 씨가 나오던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예. 네. 그날 판사님이 결정을 내리셨죠. 가고 싶은데 가라. 저희들도 띵했고 유가리 씨도 띵했었어요. 국정원은 어땠을까요? 국정원은 아마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자기들은 당연히 데리고 들어갈 줄 알고 있었을 건데 마음대로 가라고 하니까. 근데 정말 놀라운 반응은 유가리 씨 반응이었어요. 선택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변호사를 따라갈 생각도 못하고 있고 국정원에 막 들어가자니 약간 좀 이상하고 불편하고 작년 4월 26일 날 인신구제가 열렸는데 4월 24일 날 유가리 씨 데리고 국정원 직원들이 그 63 빌딩이라든지 구경을 시켰다더라고요. 맞는 것도 사주고. 근데 그때 유가리 씨는 4월 24일 날 집을 구하러 가는 줄 알았답니다. 자기를 살게 해줄 집을. 나중에 근데, 오빠하고 함께 살지.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없고 4월 26일 날 하는데 나쁜 놈들. 4월 26일 날 마음대로 가라고 하니까 결정을 못했어요. 그래 한 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에서 국정원하고 그 변호사들하고 막 실랑이 했었어요. 예. 우리 따라가야 된다. 서로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은 주로 이제 중국에 있는 아버지하고 통화, 또 외삼촌하고 통화를 하게 해줬고 상황 인식을 해야 되니까 모르잖아요. 당연히 우리 같으면 변호사 따라가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분은 몰라요. 안 되겠죠. 그리고 유가리 씨는 자기를 계속 수사했던 그 수사 지휘관하고 통화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 양반은 가지 마라. 가면 일 복잡해진다. 가지 마라. 결국 내린 그 유가리 씨의 결정은 오늘 하루만 변호인 따라가 보겠다. 내일은 국정원에 다시 들어가겠다. 제가 김용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국정원 국정원 요원들이 유가리 씨를 데리고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고 변호인단에는 여성 변호사님이 없어서 기자분이 그 화장실 바깥에서 발만 동동 굴렀다 얘기죠. 워싱턴 포스트 기자분이었나요? 그 기자분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변호인과의 상황에 이제 연계가 돼주시고. 영화 한 장면이군요. 그 언니 같은 수사관들이 막 두 명이나 안쓰러운 눈빛으로 가래를 쓰다듬으면서 막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칠곡 계모 사건 보니까요. 계모가 조금 잘해주다가 주로는 못해주고 조금 잘해주고 이렇게 하면 이 아이가 굉장히 의존적이 된대요. 맞습니다. 오히려 계속 못되게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가려 씨도 그런 심리 상태가 아니었을까 맞습니다. 싶네요. 네, 그렇게 됩니다. 특히 이제 그런 경우는 뭐 수사받을 때도 뭐 그런 수사관이 하나 있었거든요. 잘해줬다가 막 정말 심하게 가혹행위 했다가. 그거 저희 영화 변호인 보면 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각돈이 누굽니까 그 대학생 잡아다가 막 구슬르고 좀 진술 나오면 막 이렇게 하다가 또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4월 26일 날 그때 이제 오후 늦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오전 9시에 기자회견 했지 않습니까? 이제 검찰에서는 그 사이에 이제 회유를 했다 이렇게 계속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기자분들이 많이 따라오셨어요. 회유할 시간이나 공간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유가리 씨도 따라와서도 불안해했었어요. 그때 민변 5층에서 대회실에 있었는데 입을 안 열어요. 자기도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얘들을 믿어도 될지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서 뭐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면 혹시 또 잡으러 왔는지 국정원에서 그래서 불안해하기만 하고 말을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중국에서부터 알고 지냈던 그 지인이 와서 너 왜 작년 설 같은 거 완전히 거짓말을 하느냐. 왜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힘들게 하느냐. 있는 그대로 말을 해라. 둘이서 막 보듬고 막 한참 동안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이제 기자분들 몇 분 계셨는데 기자분들하고 변호사들 옆에 있을 때 이제 조목조목 이제 국정원에서 수사받으면서 어떤 식으로 수사를 받았는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놀랐잖아요, 저희들도. 저는 특히 놀랐죠. 특히 이제 그 앞뒤로 회령하교 유가리 그걸 써붙이고 여러 사람한테 구경을 시켰다는 그거 들을 때는 저는 충격에 빠졌고 그게 혹시 거짓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놀랐었어요. 관타나모.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25 먹은 처자를 앞뒤로
그 하얀 종이에다가 혈행하고 유가기로 써가지고 그걸 끌고 나가서 구경을 시킨 거거든요. 국정원은 그렇게 변명했다면서요. 그게 그 다른 사람들하고의 그 대지를 요구하니까 예. 가면서 명찰을 붙인 거라고. 명찰의 에코제 커다랗게 명찰이 아니고 저는 이 국정원 수사관들이 증언을 하면서 그걸 인정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인정하더라고요. 인정한 이유는 이제 여러 사람이 봤기 때문에. 그렇죠. 예. 증인을 대려고 했었거든요. 예. 변호인단 측에서. 목격자들이 예. 많았기 때문에 그건 인정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변이 명찰을 다 달았다. 본인이 원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날 저희들도 사실 청취하고 이거는 기자회견을 해야 된다. 알리자. 이거 그냥 묻혀놓으면 안 된다 해서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기자회견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변호인만이 유가래 씨를 독차지하고 그런 진술을 들었던 게 아니에요. 다른 기자분들도 그 진술을 듣고 그 다음날 기자회견을 한 것이기 때문에 뭐 회유하고 말고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저 계속 기자분들 같이 계셨고 그 직후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유가래 씨가 자러 가는 순간부터는 저하고 그 문제의 장경우 변호사님의 와이프분하고 유가래 씨하고 3명만 이제 모처에 같이 자러 갔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자분이 없었던 유일한 순간은 저와 그렇죠. 장경우 변호사님의 와이프 사모님이신 그 두 사람이 회유를 했네. 그러네. 어떻게 회유하셨어요? 그러게. 가시죠. 그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바로 또 아침에 아침에 기자분이 또 그 집으로 찾아오셔서 같이 기자회견장으로 움직입니다. 하여튼 뭐 근데 진술은 전날 나오자마자 기자들 있을 때 하셨던 취지와 그 다음날 기자회견에서 한 취지와 동일한 거잖아요. 사실. 예.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조작이나 회유가 있을 수가 없다. 예. 그 저희 이제 또 시간도 다 돼가는데 우리 또 대미 그 증거 조작 그 또 문제의 또 서류들 그 얘기 좀 또 들어보죠. 예, 뭐 그 에피소드는 여러분들 많은 매체를 통해서도 접하셨을 그러니까 좀 테고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여기에만 특별히 저희는 뭐 순위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조회를 신청을 하신 거죠, 법원에. 했죠. 중국 쪽에 알아봐 달라고. 예, 작년 2월 23일 날 했었죠. 그리고 검찰도 같이 바로 맞불을 놓더라고요. 맞불을? 그러니까 그게 저 같이 했었습니다. 시간적인 순서가 그렇게 됐죠. 검찰이 일단 그 화룡 씨가 발급한 그 출입경 기록이랑 또 그 무슨 확인서를 그 두 개를 먼저 냈고 비신 공문? 그래 그 공문 그다음에 이제 변호인단이 이거 조작된 거다라고 해가지고 연기해서 받아온 걸 내니까 팽팽하게 맞서니까 그래서 그러면 중국 쪽에다 회신을 해보자 그렇게 된 거죠. 저희들이 항소심 준비할 때 그 대비했던 게 2가지였거든요. 첫 번째는 출입경 기록이 위조돼서 나올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위 간부가 나와서 내가 키운 간첩이다. 이렇게 말할 것을 두 번째는 장경욱? 무슨 신이 내린 것도 아니고 어떻게 출입경 기록이 위조됐을 것이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1심에서 유가래 씨하고 유우정 씨가 계속 했던 말이 뭐냐면 출입경 기록을 제시하면서 수사를 하더랍니다. 근데 그 출입경 기록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봤을 때. 출입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출입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이미 국정원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고 수사할 때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시원, 이문성 이 두 사람이 정말 나쁜 검사인 거죠. 그리고 그 출입경 기록도 그것도 위조해서 제시했었습니다. 지금은 출입 해서 입이 3개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사 당시에는 출입 하나 지워버리고 그리고 출입 아니요. 출입. 그러면 입이 하나 없어지고 입이 하나 없애가. 그러면 또한 하나를 더 위조 또 한 거네요. 하나를 없애버리고 그분들의 진술에 의하면 그걸 저는 오늘 그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거는 그 문건 대책 그 검찰이 올해 2월 15일 날 문건 대책에 밝힌 거예요. 우리가 알아낸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밝힌 거예요. 자기들이 밝히면서 수사 단계에서 출입의 기록이 제시되면서 조사가 됐다. 그게 뭐냐면 원래는 짝수야잖아요. 그렇죠, 왔다 갔다. 홀수가 된 이유가 뭐냐면 도광했다는 걸 하나 만들어 넣기 위해서. 짜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도 위조죠. 네, 수사할 때 위조했어요. 근데 저희들이 계속 이제 그 1심할 때 출입경 기록 사용하면서 했지 않냐. 그거 내라 하니까 계속 끝까지 그런 거 사용 안 했다 하더라고요. 질질 끌다가.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계속 그 반복을 했었어요. 그건 객관적인 기록이니까 가져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위조해서 가져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11월 1일 날 직전에 10월 말경에 친척들 기록을 한 분 걸 발급을 받은 걸 저희들이 받았어요. 근데 친척
기록이 출입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오류죠, 이제. 그래서 그걸 갖고 있으면서 야, 이게 친척 기록이 이렇게 돼 있네. 이거 이제 써먹을지 안 써먹을지 몰랐지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11월 1일 날 딱 그 유성 기록이라면서 제출을 하는 거예요. 출입해서. 법정에서 기가 막혔습니다. 놀란 게 아니고 기가 막혔습니다. 예상대로 너무나 들어맞으니까. 이런 좀 경악스러운 예상이 맞아버리니까 기쁜 것도 아니고 허탈하기도 하고 성질도 나고 이럴 수가 있냐. 우리 검찰이 이 정도까지일 줄은 설마 했는데. 해도 너무하지 않냐. 이거는 참 문제 있다. 그래서 바로 저희들 서둘러서 그때 간분들 다른 분섭에서 또 다른 형제분도 발급받고 우성 씨 것도 급하게 그 위임장을 팩스로 보내가지고 팩스로 보내고 이제 발급 신청하면 발급이 되나 보죠? 본인들은 당연히 되고요. 유성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여동생하고 같이 가서 막 시끄럽게 해버린 거예요. 이제 아버지 뭐 동생 현지에서 가서 아들이 있는데 이미 그때 아버지는 이미 확고한 변호인단 편. 그래서 무죄도 받았고 저희들이 이제 팩스본으로 먼저 위임장이나 모든 그 양식을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원본은 뒤에 보냈는데 그 팩스본을 받은 거 들고 가서 막 이렇게 아버지가 우리 아들인데 왜 안 떼주냐 해서 그때는 좀 강하게 이제 들이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발급을 해준 겁니다. 있고, 내가 또 아버지고, 그러니까 해달라. 그 민변이 가서 뗀 게 아니군요. 아닙니다. 민변이 가면은 뭐 시도 안 먹히죠. 거기 가면은. 그러니까 보수단체들은 민변이 그걸 뗀 걸 봐서는 이게 뭔가 연계가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있죠.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또 지금 검찰은 그때 간 사람이 뭐 5명인데 왜 2명 건 안 내냐 또 이런 희한한 반박을 하더라고요. 그 2명은 이미 저기 사이판에 대피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 사건 끝나기 전까지는 거기서 안 나오겠다고 연락하지 말라고 연락을 끊은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성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유성 씨가 들어갈 때 친척분들 몇 명이서 같이 들어갔고. 근데 이제 다 출입 경기로 뽑아보면 유성 씨처럼 출입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들은 전원에 가면 그 당시에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고요. 이미 중국에서 우리나라 국정원처럼 그 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유아래씨 불러서 조사하면서 그걸 넌지시 말을 했답니다. 야, 근데 그 오빠 것만 아니고 또 너 친척 것만 아니고 딴 사람들도 그때 거는 그렇게 돼 있다. 돼 있어서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 그걸 조작한 거네요. 전 또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변호인단 제출한 서류 보면 왜 출입이냐.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 무슨 시스템 업데이트 할 때 오류다 이제 그 확인서도 내셨잖아요. 네, 냈습니다. 그 확인서는 그럼 누가 받아온 거예요? 그 확인서는 여동생과 아버지하고 변호사들이 가서 삼합 그 중국 변호사들이죠. 중국 변호사입니다. 한국 변호사 말고 그 삼합 변방 검사참에 가서 받고 이제 그 공증까지 받아왔죠. 그 발급해준 분. 발급해준 분이 내가 발급해준 거 맞다 하면서 신분증까지 첨부해서 냈습니다. 그러셨군요. 근데 그것도 이제 그 두부가 작성돼 있거든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내용이 똑같은데 첫 번째 거는 유성 씨 인적 사항이 좀 약간 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면서 이거 유성 건지 이웃 사람 건지 알 수가 없지 않냐. 유성이 그 여권 번호하고 인적 사항을 더 집어넣어서 좀 발급 받아주라 해서 이제 2개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2개가 그 상황 설명서라는 그 정형화된 형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보면 글씨체나 이런 게 약간 좀 차이가 좀 있어 보여요. 아마 이제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또 고발을 해서 봐봐 이게 약간 양식이 다르지 않냐. 위조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그걸 또 조사할 모양이에요. 검찰에서. 지금 막 불러 제끼고 있습니다. 지금 유성 씨 내일 당장 소환됐어요. 나오라고. 외환관합법. 그다음에 뭐 공무원 어떻게 취업됐냐. 그다음에 네가 그 옛날에 강사할 때 돈 받았지 않냐. 이런 거 조사한다고 바로 내일 또 나오라고 해요. 지금 25일 날 선고하는데 내일 나와서 뭐 수사받아라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하더라고요. 피의자 신분인가요? 피의자로 이제 그렇게 부르겠다는 거죠. 치졸한 검찰 진짜. 네. 지금 장경욱 변호사님 말씀을 안 하시는데도 처음으로 흥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검찰을 상대로. 저기 이시원이 미워요, 장경욱이 미워요. 아니 그거를 장경욱 변호사 더 믿겠죠. 둘 다 좋아해요. 둘 다 좋아해요. 나왔습니다. 그럼 알겠죠. 저는 그 장 변호사님 말씀을 드릴게요. 짧게나마. 정말 많이 배웠고요. 그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상당히 이제 공격적이셨거든요. 제가 이제 보기에는. 근데 그게 이해가 갔습니다. 10년간 이런 사건 보면서 말도 안 되는 뭐 조작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판결 얼마나 분노가 쌓여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딱
작년 8월 21일 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8월 22일 날 선고를 했는데 8월 21일 날 1심 선고. 예. 네. 내가 만약 이게 유죄가 하나라도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유죄가 나게 되면은 과연 제정신으로 검사나 판사 얼굴이 봐질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걸 10년 동안 하신 분이 얼마나 공격적일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이해했고 그분의 어떤 그런 어떤 성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그런 에너지가 또 이 예. 사건을 이렇게까지 견인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정말 뭐 단적인 예 하나만 들어드리면 그 원정화 사건 그때 이제 원정화 자체를 변론하지는 않았고 원정화의 계부였던 김동순 씨하고 그 또 원정화의 남자친구였던 그 군인 사건을 저희가 변론을 했었어요. 그때 원정화 법정에 나와가지고 두 사람은 다 내가 간첩인 거 알고 있다 확고하게 얘기했거든요. 막 장 변호사님한테 막 삿대질하면서 당신 때문에 우리 착한 남자친구가 막 이상하게 됐다 막 공격하고 나와가지고 원정화 신동하고 인터뷰한 거 보면 보이보이 보짜서 나는 모른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 거 보고 있으면 그 원정화 하나를 간첩으로 만들어냈던 그 모든 과정 자체가 전부 다 진짜 깨지는 거죠. 네. 아 정말 언제 한번 간변 모두 모아서 간변 특집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광철 변호사님 필두로 해서. 장동욱의 뭐. 아유 이광철 이분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때 뭐 그것도 이제 원정화 투인 사건에서 뭐 보위부 그다음에 뭐 당에 입당할 때 절차 이런 거를 그분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분이 거짓말하는 걸 밝혀내는 변호사입니다. 혹시 이것도 고수단지에서 써보셔야 되나? 기록을 많이 보다 보니까 예. 북한 사람 다 됐어요. 그러니까요. 보위부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세요. 입당 절차 이런 것도 더 잘 알고 계시고. 아이고. 네. 그래서 사실조회를 하셨을 때 사실조회 회신이 주한중국 대사관에서 올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죠, 사실은. 못했고 저희들은 철회하려고 했었습니다. 철회를 하려고? 네, 왜냐하면 2월 5일 날 올해 2월 5일 날 선고하기로 했는데 미룬다는 거예요. 그 회신이 올 때까지. 네, 그래서 저희들 차라리 이거 안 봐도 좋으니까 그 철회하겠습니다. 그 말을 명확하게 전달했었습니다. 그 안 봐도 이제 무죄 확신이 드셨군요. 저희들은 무죄 확신을 했었죠. 도저히 뭐 이거 오나 안 오나 상관없다. 재판부는 어땠어요? 그 회신 오기 전에 양쪽의 서류들을 아. 보면서 재판부는 포커페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저희들은 포커페이스도 저희들이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냥 기존 자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그래서 그냥 그 기록이 안 와도 좋으니까 판결해달라. 우리 처리하겠다. 판결한다면은 이렇게까지 검찰은 기어코 이제 연결했죠. 유지하겠다. 네. 검찰이 오히려 자신감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시간을 끌려고 회신이 안 올 거니까 안 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자료가 올 수 있다는 또 그런 여러 가지 조작들을 해보려고 했던 건 아닌가? 저는 그 부분도 좀 무서움이 많은 사람이 돼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 그 시간 번 동안에 또 많은 기록이 또 올 가능성이 있었죠. 실제로 그 검찰 대책문건에 보면 대책문건에 2월 15일 날 기다리고 있는 대책문건에 보면 2월 뭐 20일까지 저희들이 발급받은 연변자치주 그 공항국 기록이 하나 올 건데 거기에 주석서에 유성이 그 입돼 있는데 입이 출이다. 그게 온다는 그 답변을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받았다.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네, 그러니까 그거 이제 준비해서 내겠다. 이런 대책 문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 동안에 계속 국정원에서는 이제 좋은 자료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고, 네,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질 수 있으니까. 천만 원 이상 들인 좋은 자료가 네, 시간이 필요했던 월급도 주고. 네. 근데 딱 왔어요. 오니까 어떠셨나요? 그리고 민변이 동시에 받았다. 그것도 약간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해요. 저희들이 이제 커넥션 주장을 자꾸 하는데 저희들 중국 대사관하고 연락한 거 맞습니다. 맞는데 어떤 연락을 했냐면 그 사실조회가 왔냐? 왔으면 저희들도 좀 빨리 볼 수 있게 해달라. 그걸 1월 말부터 2월까지 이제 며칠 건너서 전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어디다가 전화하셨어요? 중국 대사관에 전화를 했죠. 그 사실조회가 도착했다는 대사관에 전화해서 이제 문제를 했던 거죠. 혹시 왔습니까? 몰라요, 거기서도. 안 옵니다. 아직 안 왔습니다.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근데 이제 2월 14일 날 왔습니까? 왔다고 한 거죠. 그럼 저희들 어떻게 이미 법원에 팩스를 보냈고 등기로도 법원에 보낸다. 이렇게 법원에 전화했습니다. 열람등사 하겠다. 팩스본만 왔다. 원본은 월요일쯤 올 거다. 원본 목사해라. 그러니까 우리 다시 전화했죠. 팩스 보냈으니까 우리도 한번 달라. 법원에 보낸 팩스를 우리한테도 보내달라. 보내달라. 그리고 그
그 대사관에서는 뭐냐면 그 형사 담당 대사가 있거든요. 네. 형사 담당 대사한테 이미 줘가지고 검찰 쪽에도 보내달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말했었어요. 아, 검찰에도 이미 보내라고 다 얘기가 됐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양반이 그 지시를 이해가 안 한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자기는 이제 그때 휴가 기간에 잠깐 들렀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록 때문에 들린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형사 담당한테 주면서 검찰에도 보내라 지시했는데 검찰한테는 안 가고 안 보냈던 거죠. 그래서 괜한 오해가 생긴 아, 그랬군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 무슨 중국 대사관에 뭐 김일성대를 졸업한 뭐 무슨 그 사람이 민병과 커넥션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던데. 그게 질문과 대답이었던 거죠.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그 답을 해줬던 사람이 바로 그 김일성대를 졸업했다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건 모르고. 그거 말고는 커넥션이 없었는데 질문하고 답 안 왔다고 얘기한 거 말고는 없었는데. 그분들도 몰랐어요. 그분들도 왔습니까? 조사가 되고 있습니까? 다 노코멘트. 굉장한 커넥션이군요.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굉장한 커넥션인데요. 뭐 아무라도 하나씩. 대단한 커넥션인데요. 아, 정말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데서도 커넥션을 발견해낼 수 있다는 게. 윤상현 이런 사람들 참. 아, 근데 관련된 그 엄청난 범죄 행위가 결국은 영두 산미권로 되고 있잖아요. 그 수사 결과 발표돼서는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어떤 소회가 드셨어요? 말이 아깝죠. 말이 아깝고 부끄럽고 이런 일이 일어나니 그냥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명백한 것도 이렇게 덮어버리니 도대체 이 사실을 왜 이 정략적인 거에 의해서 은폐가 돼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정권의 정당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정치권의 존재 이유가 이런 거 제대로 밝혀가서 국민들을 살기 편하게 해주는 게 있는 건데 순전히 정략적인 판단만 하고 이걸 덮게 급급하잖아요. 검찰의 이런 식의 수사 결과는 결과적으로는 은폐나 진배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지금 제일 쉬운 거 1번 출입경 기록 그게 위조 여부를 못 밝겠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코미디 중에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왜냐하면 초등학생도 활용 가보면 이게 가짜 기록인 거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검사를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그거 출입국 위조 여부를 못 밝겠대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의지가 없는 겁니다. 전혀. 이 사건은 참 저희가 짧은 시간에 모셔 듣기도 더 파면 팔수록 무궁무진한 이야기들, 에피소드들이 많이 나오는데 언젠가 꼭 백서로 발간돼야 될 대표적인 사건인 것 제가 같아요. 보기에는 영화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아, 그건 뭐 욕심내고 있는 분들이 많대요. 특히 유가려 씨의 상황 이런 것들에 포커싱을 해서 뭐 연극 관심 있는 분도 있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변호인 있고. 예. 아유,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질문 드리고 싶은 거 너무 많았는데. 그래요. 우리 질문지 막 그득그득 준비해서 왔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을 기약해야죠. 다음에는 그 장경호 변호사님하고 결투의 장을 제가 재밌겠다. 그때 저 바로 눈 깔 겁니다. 그때 우리 뭐 또 간변 특집 때도 나오시면 되고요.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호 변호사님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세 번 더 예, 다들 수고하셨어요. 빠이빠이.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유가려 씨 항소심 최후 진술. 존경하는 재판장님, 고생 많으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유가려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6개월 동안 국정원에서 운영하는 합시센터에서 누구도 못 만나고 덕방에 같이 혼자서 계속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아무리 북한에 갔다 온 적 없고 벌부 사람 만난 적도 없다고 얘기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고 수사관님들이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조사는 끝나지 않고 계속 쓰라고 또 쓰면서 그렇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어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합심센터에서 조사받은 악몽을 꿈꿉니다. 지난 1년 넘는 재판 과정은 저희 가족으로서는 너무나 암호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오빠 너무 불쌍합니다. 우리 가족도 너무 억울합니다. 그런 우리 불쌍한 오빠를 권사님 그리고 국정원 선생님들 제발 그만 괴롭혀 주십시오. 여기 중국에서 아버지와 저는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루빨리 오빠의 재판이 끝나고 아버지도 수술받고 우리 가족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억울한 우리 가정 눈명을 벗겨주시고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무릎 꿇고 부탁드립니다.